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실 강의는요, 그 한국경제 세 판짜기, 위기의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전에 국회의원 했었고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19대에서 비례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홍조화입니다. 네. 경제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책이 뭐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더불어민주당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난주에도 저도 광화문에 갔다 왔는데요. 아주 대단하죠, 광화문이.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소했거든요. 밤에 청소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청소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쓰레기 가져가셔서 쓰레기가 별로 없고, 이제 문제는 담배 피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습한 데를 가면 이렇게 담배 꽁초를 이렇게 감춰놔요. 이렇게. 그게 좀 문제인데, 저도 옛날에 뭐 담배 펴봤는데 그 담배는 또 이렇게 던지는 맛이 있어서 저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 옆에 계신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청소를 했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저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그 첫날 100만 명 모였을 때 저 일본인지 누군지 그 폭력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흠을 냈는데, 지난주에는 뭐 150만이 모였는데 단 한 건의 사건이 없이 무사히 평화 시위가 돼 있죠. 이건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매주 지금 가슴 뿌듯하게, 다음 주에도 저희 이제 이번 주에 나가서 청소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 협찬을 받아서 쓰레기 봉투를 등에다 잔뜩 싣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 쓰레기 봉투 놔두면 알아서들 다 청소를 합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얼마 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최순실 사건 나기 전에 한 달 반 전에 제가 강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을 쳐다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을 쳐다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그렇게 집회할 때 청소도 좀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그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막 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돌아서시겠어요? 아니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있는데, 그 후회하는 사람한테 너 잘못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얘기해서, 저렇게 되는 걸 누가 알았겠어, 우리도 몰랐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이제 기회를 줘보자. 지난번에 그렇게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한번 기회를 줘보자. 최소한 순실이 행복한 나라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경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복잡한데 제가 이미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거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제가 강연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근혜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겉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는 트럼프를 찍은 거죠. 그 왜 그랬겠어요? 자기도 창피하거든요. 트럼프를 자기가 찍으면서 자기가 창피한데 그래도 내 얘기 들어주는 건 트럼프밖에 없다 이러고서 가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 클린턴은 안 되겠다 그러고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핵심 당원들이 계시니까 지금 이럴 때 박근혜 지지자들을 잘 아울러서 이번에 한번 더불어민주당한테 기회를 주고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 그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이랑 여기서 지금 한 거 보면 정말 형편없잖아. 더불어민주당에 한번 기회를 주자.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저는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픈데요. 이걸 이제 정면에서 제가 지금 거의 싸우다시피 막 그렇게 하고 감정을 못 이겨서 분노에 찬 대중들을 대변을 해가지고 제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랬는데 저기는 그냥 뭐 거의 마이 동통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의 로봇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최순실의 한마디에 그거는 거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 속기록에 쫙 남아있는데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나서 정말 억장이 터지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나비 효과잖아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제 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쫙 진행이 된 걸 보면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여소야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소야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그동안 감춰놨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나온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그래서 요약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박근혜 정부처럼만 안 하면 그냥 경제를 살겠죠. 지금 최순실 예산이 5천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빼먹으려고 뭐 온갖 수법을 쓰고 아마 독일로 옮기고 이렇겠죠. 5천억이면은요, 지금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초임이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2천만 원짜리 그런 젊은 친구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2만 5천 명한테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최순실한테 5천억을 줄 거면 2만 5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5년간 재정 적자가 157조 정도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추정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지금 파탄내고 있는 거죠. 157조가 내년까지 적자가 나면 1년에 30조 원 정도 적자를 낸 겁니다. 그 30조 원의 적자를 내갖고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럼 아까 같이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시자고요. 3천만 원짜리 월급쟁이 100만 명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신문에서 못 보시죠? 오늘 얘기하는 거 아마 거의 언론에서 못 들은 얘기 들으실 겁니다. 30조 원이면 3천만 원짜리 그냥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생돈으로 그냥 우리가 국가가 고용해서 월급 주겠다 그냥 1년 동안 너네 세계여행 다녀라 100만 명한테 줄 수 있는데 금년 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30만 개가 안 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즘 이재명 시장님께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살립니다. 돈을 제대로 쓰기 때문에 살립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일자리에 돈을 쓸 겁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재벌들에게 돈을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느냐,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세금 그렇게 안 깎아주고 매년 올리면서 재벌들에게는 매년 5조 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 계속 깎아주자. 대신에 고용장려금으로 깎아주자. 재벌이 사람을 고용하면 깎아주자.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쓸데없이 건물 짓고 투자했다고,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 돈 안 준다고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냥 투자하는데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삼성전자가 사람을 고용하면 그러면 거기다가 장려금을 지급하세요.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역시 그래도 삼성전자 들어가서 일하면 사람들이 일을 많이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쉽게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안 했느냐? 저 사람들은 생각이 우리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재벌을 도와주면 재벌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을 이재용 씨한테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옆집 이웃집 갑돌이한테 주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갑돌이랑 맨날 싸우고 지지볶고 싸우고 이래서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 주는 게 낫죠. 왜 낫습니까? 이재용 씨는 100만 원이 더 생겨봐야 이 사람의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부자가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10억이 더 생긴다고 자기가 한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두 끼 먹을 거 세 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갑돌이는 100만 원이 더 생기면 당장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지. 우리가 지금 돈만 있으면 열심히 소비하는 거죠. 옆집 갑돌이는 여러분의 물건을 사줍니다. 그죠?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서민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게 돼서 소비가 늘지 않고,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학 이론이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 역사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서민들을 지원할 것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면 경제는 저절로 살아난다. 이게 이제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님이 당대표 할 때 그때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이게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표님은 국민성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는데, 국민성장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우리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더불어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부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민들도 다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더불어성장입니다. 불평등을 줄이면 경제는 살아나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요즘 장사 안 되잖아요. 저희가 2015년도에 메르스 추경할 때 그때 강기정 정책위 의장께서 온누리 상품권 2천억을 거기다 넣자고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습니다. 이런 거 왜 반대해요? 저는 그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메르스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사람들이 다니질 않으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냥 추경해도 또 재벌입니다. 재벌들을 지원하자. 근데 그동안
묵혀놨던 거 요렇게 또 지원하자. 이런 거를 하는 게 새누리당이죠. 결국 우리가 그 2천억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이런 거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이 지금 세계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거 열심히 하기도 바쁜 회사가 열심히 독일에 가서 말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정유라 씨 뒷바라지 하더라고 온 신경을 썼습니다. 그 삼성이 지금 미래전략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미래전략실이 예전에 회장 비서실입니다. 이게 삼성의 그야말로 두뇌예요. 최고 전략기획실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런 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 키우고. 왜 이런 거 했겠느냐? 작년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용 씨는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을 할 때 제일모직을 높이 평가하고 삼성물산을 낮게 평가하면 이재용 씨는 가만히 앉아서 몇 조 원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연금이 지금 도와줬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그 운영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재용 씨를 만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나온 기사는 지금 고등법원에서 소액주주들이 낸 게인데 그 결정문이 아주 끔찍한 게 나옵니다. 이 삼성에서 따라서 삼성물산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건설 수주를 했는데도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주가를 낮추려고. 그래야지 이재용 씨한테 유리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민연금이 도와줬다. 이런 게 지금 고등법원의 결정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몇 조 원을 벌기 위해서 삼성은 최순실 씨한테 아낌없이 지금 뭐 30억을 줬다, 뭐 또 40억을 추가로 줬다, 뭐 또 미르재단에 또 몇십억을 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재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면세점 사건 났는데요. 제가 홍종학법이라고 해서 면세점 법 바꾼 사람입니다. 지금 모든 사건이 저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사실. 제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왜 신라하고 롯데만 면세점을 저렇게 다 해먹느냐.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한테 우리가 지원하자 얘기했는데 신라하고 롯데하고 기재부가 거부했습니다. 제 제안을. 그리고서 재벌들끼리 다 해먹겠다. 그래 니들 다 해먹어봐라 한번. 그게 사고 안 나고 제대로 해먹나 보자. 그리고 저는 그냥 내 졌다. 난 졌으니까 난 뒤로 물러서 니들 알아서 해. 재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최순실한테 누가 가서 주면 이거 하고 지금 저 난리 난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저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심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네.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왜 그때 관세청이 그렇게 나왔나? 그게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벌개혁 해가면서 정의롭게 해서 재벌들이 골목상권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고 이렇게 들어가면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는 뭐 이제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오는 얘기는 언론에 잘 안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복잡한 그 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잘 이해가 됩니다. 그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잘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정답을 딱 알려드리고 그 표를 보시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만에 60항쟁 이후에 지금 내년도에 딱 30년입니다. 그래서 제2의 민주화 운동하기 아주 딱 좋은 해인데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뭐냐면 30년 전에는 한국 경제는 이 87년도 여기죠. 한국 경제가 사상
최고 수준에 있을 때입니다. 3년 연속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한국 경제가 아무리 빠르게 성장했어도 3년 연속 이렇게 성장한 것은 86, 87, 88년도 이 세 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이 빠르면서 우리는 민주화까지 이룬 거죠. 정말로 세계 역사에 없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그 이후에 계속 추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민주화만 되면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용을 쓰고 애를 써봤지만 97년도에는 여기 IMF 사태도 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추락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게 되게 이 무렵에서 2005년도에 저희가 이 표를 가지고 이 데이터 가지고 이 뒤에는 없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게 아니라 현재 경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참여정부가 잘못해서 경제를 망쳐놨다. 우리가 짓고 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게 그 유명한 747입니다.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사기꾼은. 여러분들 지금 와서 그게 얼마나 큰 사기였는지 아실 수 있는데 2007년도에는 그걸 알기는 어려웠던 거죠. 저희 생각에는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계속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간, 지금 내년까지 10년간 계속 재벌과 부자만 위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저는 국민들도 대부분 이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이미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했을 뿐이지 분노는 이미 사람들 가슴 속에 이미 쌓여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내가 장사를 잘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옆집도 다 안 돼요 지금. 시장에 가보세요. 다 안 돼요. 내가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뭐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다 취직이 안 돼요.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입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이미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냥 건설하고 그냥 사자방적이 4대강에 때려박고 이러면 경제 살아. 이랬던 것이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냥 재벌들 도와주면 경제 살아.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인구 문제입니다.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지금부터 열심히 애를 낳아서 정상적인 출산율에 온다고 할지라도 20년 후에나 한국 경제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저출산율이 지금 1.3명이 초저출산율입니다. 대개 1.6이 되면, 대개 이 정도인데요. 1.6이 되면 국가가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요. 1.3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10년 넘게 우리는 1.3 미만으로 와 있는데 정부가 이런 일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여러분 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포럼 만들어서 그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일면 톱에 제가 나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다선 의원들도 조선일보 일면 톱에 나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4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2번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 기사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저를 대통령 후보급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허경영 씨와 같은 급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날, 그 다음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 4개 신문 사설에 그 얘기가 실렸는데 이것도 또한 기록일 거예요. 이 4개 사설 전부 어떻게 제1야당이 저런 파퓰리즘 정책을 낼 수 있는가.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이 신문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이 끔찍한 위기, 국가 존망의 위기가 걸렸는데 저 신문들은 그거조차도 이해조차도 못하는구나.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한국 경제를 두고두고 괴롭힐 겁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요. 2031년이 되면 총인구가 감소하게 되고요. 2018년 고령인구 비중 14% 이렇게 갑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치매병원에 13년간 계셨어요. 그 13년 전이면 2002년도, 2003년도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치매로 고통을 받고 계시죠. 너무 안타까운 게 치매인데 치매인지 모르고 집에서 그 고통을 다들 지금 안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모든 집안이 다 이렇게 될 겁니다. 14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저희가 그걸 모실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형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형제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걸 국가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새누리당은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해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이게 공식 같아요. 너무나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식이라고 그냥 붙였습니다. 제가.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이 공화당 정부, 미국 같으면 공화당 정부, 우리 같으면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벌하고 친하니까 이른바 친기업 정책, 친재벌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부자와 재벌 편향 정책으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러면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침체됩니다.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우리 같으면 서민들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저 서민들의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일본도 그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줬더니 돈을 자꾸 예금을 하세요. 일본도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됐는데 이 어르신들이 불안해서 자꾸 예금을 하세요. 정부가 돈 주면 노령연금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또 예금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애들 과외비에 쓰시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돈을 드리니까 기초연금 드리니까 이걸 또 예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품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이해라도 좀 되잖아요. 서민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를 할 수 있게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정부는 이럴 때 부동산, 주식 등 거품 조장 정책을 취합니다. 2014년도에 최경환 부총리한테 제가 막 뭐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안 좋다고 그러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가계부채 완화 정책을 취했죠.
그 다음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세값 폭등으로 지금 이어졌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이게 보수 정부가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확대되면 지금 한국도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갔죠. 그러면 드디어 거품이 붕괴되고 기업이 도산하고 가계가 판단되면 경제 위기가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미국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미국은 재벌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JP모건이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있는데 지금은 투자은행이지만 여기 1913년도 미국에서도 재벌이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청문회 자료로 남아있는 겁니다. 상원 청문회에 보면 JP모건의 기업 구조도를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 여기가 JP모건이고요. 여기 은행들이 쭉 있고요. 여기 당시에 1913년에 유명한 미국 대기업들이 여기 다 총망라돼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보다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전력회사, 철도회사, 철강회사 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개공항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다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재벌 개혁하자 그러면 재벌들이 그런 재벌이 어딨냐는 미국은 바로 이렇게 재벌 개혁하고 나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겁니다. 제가 요 그래프만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이 빨간 게 뭐냐면 미국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 대개 여기가 요선이 지금 46%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위 10%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위 10%가 우리나라에서 총 소득 올리는 거에 거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0%가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 먹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중에서도 불평등이 있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많을 때는 46%까지 갔고 낮을 때는 32%쯤 갔습니다. 이 32% 있던 데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레이건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 시기였는데 이 시기가 바로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천국일 때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고등학교만 나오면 디트로이트나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몰기지를 붓습니다.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고 그리고 한 15년이 지나면 그 모기지를 다 갚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드디어 내 집 된다. 이게 미국이 최전성기일 때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막 성장할 때 1917년 때 재벌개혁을 윌슨이 한 번 하려는데 실패했고 192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집권합니다. 이때서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취한 정책의 원조가 바로 1920년대 미국 최악의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서 부자만 위하는 정책을 쓰는 바람에 여기 1920년서부터 29년까지 대공황까지 이렇게 급속하게 38%에서 46%까지 나빠집니다. 그리고 대공황이 터집니다.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 그래프가 나온 게 경제학자들이 이걸 뒤집어서 그 국세청의 창고를 뒤져가지고 이걸 만든 게 2002년도쯤 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2007년도쯤에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여기 시점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경제가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정말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저희 2008년도 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서 제가 세미나 할 때 이 그래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8년도 10월 달에 가서 세계 대침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너무 뻔한 거예요. 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리느라고 대출을 조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역사를 하나 보시게 되는데요. 이 초록색이 뭐냐면 소득세 최고 구간의 소득세율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얼마냐면요. 여기가 90입니다, 이게. 90%가 조금 안 되는 구간, 90%가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소득세 최고 구간이요. 1980년에 레이건이 등장할 때 이때 70%였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영화 배우일 때 영화를 찍을 때 영화 3편만 찍고 4편째는 자기 안 찍는다고 했어. 왜? 4편 찍으면 4편째는 세금이 다 뺏어가니까 70%를 뺏어가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레이건이 그때 이 고개 흔들면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영화 배우. 이렇게 갖고 미국이 되겠습니까?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이렇게 뚝뚝뚝뚝 낮춰서 여기가 27%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최고 세율. 반면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소득 불평등도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당과 새누리당이 계속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세율을 낮추고 그래서 불평등도를 심화시키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여기 세율을 높이고 불평등도를 떨어뜨리고 1929년 대공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20년대 줄부세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어서 소비 침체가 되니까 이때서부터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플로리다가 아주 마이애미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건물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20년대 황무지였습니다. 그 열대기후라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에어컨이 없던데. 그래서 그때 1920년에 플로리다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말뚝만 박으면 그러면 집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가보지도 않고 그 옆집이 떼돈 벌었대. 야 우리도 사자. 그래서 플로리다에 투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26년도에 허리케인이 와서 그 말뚝 박은 걸 싹 쓸어가 버렸어요. 부동산 거품이 식었죠. 그때서부터 주식 거품으로 옮겨붙기 시작했고 1929년도 10월 달에 그야말로 월스트리트가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합니다. 이게 대공황입니다. 여러분들이 1947년에서 1979년 그때 경제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중산층의 전성기일 때 하위 20%나 상위 20%나 소득 증가율이 한 30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레이건이 들어선 1979년서부터 1980년에 들어섰죠. 80년서부터 그러니까 그때쯤 보면 2000년도까지 이 20년의 기간 동안 보면 상위 20%, 상위 5%는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지만 상위 20%는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미국 중산층은 1970년 이후로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사람 중산층은 어떻게 사느냐? 노동시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맞벌이가 늘어나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게 미국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2008년도 대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정부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신기업 정책을 했고 소비가 침체되니까 그때 이 부시 대통령이 했던 게 당신들 집이 있는데 왜 소비를 안 합니까? 대출해 줄 테니 소비하세요. 집 없는 사람한테는 아니 지금 소유자 사회인데 그 말도 멋있습니다. 오너십 소사이티라고 해가지고 다 집 한 채씩 다 하십시다.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시 대통령의 정책이었고 그걸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었고 파생상품이 붕괴되면서 대침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노태우 정부의 200만원 건설로 인해서 92년부터 성장이 둔화되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화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까지는 국제화 얘기했는데 갑자기 세계화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뭐든지 세게 하는 게 세계화야. 지금 창조경제가 미스테리인 것처럼 그 당시에 세계화가 미스테리였는데
세계화한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시니까 우리 재벌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 세계 기업들이 오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재벌들에게 돈을 막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재벌 부채 비율이 급상승하고 1997년에 줄도산이 되면서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 재정과 경제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재벌 정책, 반서민 정책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지난 4년간 겪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뭐 성역이에요.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서민들 세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 갑자기 세금이 막 올랐을 겁니다. 그 부가가치세 깎아주던 거 그거 막 올리고 그 다음에 담배세 올렸죠. 서민들은 쥐어짜면서 그걸 몽땅 재벌들에게 지원해준 정책에 의해서 이것은 자꾸 지금 이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 그 국정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우리나라 국민 노동자 중에 1220만 명 임금 근로자 중에 3분의 2가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이런 수준입니다. 여기 고용보험 가입자가 1160만인데 퇴사 인원이 1년에 560만 명이 퇴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용보험 아시죠? 4대 보험하면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쓸 때도 요즘은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안 된 분들은 훨씬 더 처참한 거죠. 이분까지 합하면 3명 중에 2명은 지금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거를 더 유연하게 하겠다. 이게 정책입니다. 3개 대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2014년도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가 전체 53만 개 법인의 25%를 가져갑니다. 2013년도에는 37%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하나의 기업이면 사실상은 2개의 기업이 전체 53만 개 기업이 번 돈의 3분의 1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져서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 낸 1967만 명 중에서 뭐 세금 안 낸 분들 포함해서요. 절반이 983만 등인데 이분이 월 162만 원을 봅니다. 162만 원은 지금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보실 건데 1995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오면 한국이 45%까지 와서 미국을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7년 한국의 경제 위기는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공식에 의해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고 소비가 침체됐는데 뭐 사자방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지금 조선, 해운 등 기업들도 사정이 안 좋아서 줄도산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해서 오늘 터질까 내일 터질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경제를 망쳤는지 한 번에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에서 10조 원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5년 동안.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라를 거덜낸다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원에 가까운 98조 8천억 원, 박근혜 정부에서 157조 원 재정 적자를 내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나라를 거덜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파탄 내서 산산조각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때하고 다르게 지금 가계부가 가장 취약한 상황이고요. 수출 역시 작년도에 마이너스 8%고 금년도가 또 마이너스 8%쯤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2년 연속 8% 수출 증가율을 보인 적은 우리나라 70년 이후에 없습니다. 가계기업 공공 부분이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에 놓여 있고요. 반면에 재벌만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재벌들은 악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돈이 한쪽에만 몰려 있어서 그걸 돈맥경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학자들은 여러분들이 경제학 교과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피가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도 돈이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고 경제학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특히 재벌 대기업에서 돈이 꽉 막혀 있는 거죠. 이분이 이번에 아주 큰일 하셨죠? 네, 그래서 기념해서 이렇게 사진 갖다 놨어요. 본인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그런 그 컴퓨터 파일 공개였는지 아마 모르셨을 건데 불과 지금 뭐 한 40일 됐는데 상황이 급격히 변해서 대통령이 지금 사퇴를 얘기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얘기를 당시에도 했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돈맥경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에 비해서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임금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요. 노동소득 분배율도 나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대기업의 산해유보금은 740조 원이 될 정도로 돈이 거기만 쌓여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건 간단합니다. 그 돈을 돌리기만 하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 중소기업 물건을 갖다 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그러면 거기서 잘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휴대폰 새로 바꾸죠. 여러분이 잘 살면 요즘 UHD TV 엄청나게 좋다는데 돈 생기면 그거 하나 사시겠죠? 네. 우리가 잘 살면 결국 돈 버는 건 재벌이 돈을 봅니다. 그러면 경제가 다 같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재벌에게 돈을 퍼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돈이 안 내려오고 우리가 소비를 못하니까 재벌도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윈윈 정책입니다. 우리도 부자가 되고 재벌도 부자가 되는 정책인데 재벌 혼자만 잘 살겠다 그러게다가 국민이 망하고 재벌도 싸늘하게 식어서 경기가 식어서 재벌도 망해가는 것이 2016년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금년 8월에 KBS에서 요즘 KBS 기자들이요 9시 뉴스엔 얘기를 못하니까 혼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요. 이런 거 신문에 안 나옵니다. 9시 뉴스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기는 침체라는데 기업이익은 8월 달에 보면 사상 최대,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죠, 대개. 그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릴 거로 8월 달에 예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약간 휘청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갤럭시 노트 7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삼성전자 요게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다는 겁니다. 경제는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대기업들만 이렇게 되고 있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해고를 또 시켜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은 고용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기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고 자기 먼저 살겠다고 노동자들을 다 해고를 해서 이익만 쌓이는 거죠. 재벌들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삼성그룹이고 이게 롯데그룹이고요. 재벌 지원 정책이 70년대에는 중소재벌들이 되면 그때만 하더라도 재벌들이 저렇게 기업이 많지 않았으니까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그 다음에 노동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순환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독일은 15%에 달하는데 한국은 절반도 안 됩니다. 7%밖에 안 되고요. 제조업 일자리가 2000년에 비해서 14년 동안 63만 개가 늘었는데 대기업은 6만 개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1년도에 장충당공원의 연설을 제가 한번 듣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 기성예비 없애겠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리과정 얘기하고 반값 등록금 얘기하는 거죠. 1932년도 대공황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재벌들만 위하는 이런 경제가 아니라 우리 열심히 일한 우리 노동자, 그 다음에 우리 자영업자, 농민들을 위하는 이런 경제를 만들겠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기득권과 싸우기가. 저희의 경제학 이론은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내 이웃이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진다. 너의 이웃을 도우면 너도 잘 살게 된다. 이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케인즈 혁명이라고 해서 케인즈 경제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이웃이 잘 살면 그 사람이 소비를 늘리게 되고 그 사람이 소비를 늘리게 되면 당신 물건이 잘 팔린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배상금을 내라고 그럴 때 이 미치광이 당시에는 미치광이 경제학자라고 했습니다. 독일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예뻐서가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를 위해서 독일을 살려야 된다. 왜? 독일이 잘 되면 당신들 물건 살 거 아니겠느냐. 독일은 지금 공장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1919년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그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히틀러가 등장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케인즈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른바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전쟁에 졌지만 독일 부흥 계획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 미국도 잘 살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통시장이 살면 여러분이 삽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게 케인즈 경제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복잡한 얘기를 했으면 좀 쉽게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 이재명 시장님이나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청년수당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청년수당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들한테 돈이 지급돼서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지금 청년들 혼밥 먹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김밥 사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좀 줘서 이게 아주 죄송한 얘기인데 1800년대 영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노동자들이 기운이 없으니 저 노동자들을 잘 먹여야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했던 게 1800년도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청년수당을 성남 지역 화폐로 지불하겠다.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성남시에 몇십억이 그냥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시민들, 성남의 상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보수적인 분당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정책을 아까 메르스 추경, 온누리 상품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저희 정책입니다. 저희는 이런 청년들 이건 일시적인 거죠. 이게 청년의 고용을 계속적으로 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청년 고용 할당제를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장려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늘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 돈을 제대로만 쓰면 우리는 그 경제를 살릴 수가 있고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경제민주화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성장정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돈맥경화가 있는 것을 돈이 돌게끔 만드는 정책,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정책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제민주화 지금 성장이 중요한데 경제민주화 하면 이거 되겠어?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저렇게 재벌들 지갑에만 들어가 있는, 재벌들 금고에만 있는 돈을 국민들한테 돌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재벌들이 가져가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잘 살고 재벌도 잘 사는 정책인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저희는 대대적으로 서민경제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서민경제를 지원하게 되면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매출이 늘고 경제가 돈이 뺑뺑뺑뺑뺑 돌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가 살아서 호황을 누리게 될 거고요.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살리는데 그 방법은 서민경제를,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더불어성장, 이거를 할 것이다. 그러니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이렇게 주위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만 어려운 얘기 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